1983년 10월 16일 서울 관악산 자락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울 S대학교 사진동아리 렌즈 소속 학생 7명이 집단으로 사라진 이 사건은 단순한 등산 사고로 처리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아직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1983년 가을 서울 S대학교 사범대학 사진동아리 렌즈는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관악산의 사계절을 담은 대형 사진전을 개최하기 위해 동아리 회원들은 몇 달째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10월 중순, 가을이 깊어가는 시점에서 마지막 촬영 작업을 위해 7명의 회원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진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동아리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팀장을 맡은 경영학과 3학년 김현수, 동아리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부팀장인 국문학과 2학년 박미영,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사회학과 3학년 이정우, 사회 참여적 다큐멘터리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역사교육과 2학년 최은지, 자연 풍경 사진의 대가였습니다. 물리학과 1학년 정민수, 화학과 1학년 한소라, 교육학과 2학년 임태원, 각자의 개성 있는 작품 3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1983년 10월 15일 토요일 저녁, 이들 7명은 동아리방에서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 8시, 관악산 입구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촬영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촬영에서는 관악산 정상 근처의 험준한 바위 지대에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담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산에 올라가 야영을 하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촬영에 매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각자 전문 카메라 장비와 삼각대, 1박 2일치 식량과 야영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김현수는 새로 구입한 최신형 니콘 카메라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박미영은 인물 사진을 위한 휴대용 조명 장비를 챙겼습니다. 이정호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망원 렌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소보다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촬영이 성공하면 대학 사진전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때가 이들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서울 S대학교 정문 앞에서 만난 7명의 학생들은 예정보다 30분 일찍 관악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관악산은 그들의 카메라에 담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10분경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등산객 명단에 이름을 적고 입산 신고를 마친 후 산속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모두 밝은 표정으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등산객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오전 10시경 관악산 중턱의 약수터 근처에서 그들을 목격한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인 이 목격자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7명이 큰 카메라들을 메고 지나갔어요. 모두 대학생처럼 보였고 특히 한 여학생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장비를 들고 있어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다들 즐거워 보였어요. 이것이 생존한 사람이 그들을 목격한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오후 12시경 관악산 정상 근처 바위 지대에서 다른 등산객들이 카메라 플래시 불빛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고 단순히 등산객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관악산 일대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철 관악산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었지만 이날의 안개는 유난히 짙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될 정도로 짙어진 안개 속에서 산에 있던 많은 등산객들이 하산을 서둘렀습니다. 오후 4시경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시야는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서울 S대학교 사진동아리 렌즈의 다른 회원들은 동아리방에서 7명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었던 그들이 연락도 없이 늦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오후 9시가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자 동아리 회장이 김현수의 하숙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집에도 차례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동아리 회원들과 그들의 가족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평소 약속을 어기는 성격이 아니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수는 5분 늦는 것도 미안해하는 아이예요. 반드시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상해요. 박미영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늦을 때는 항상 미리 연락을 하는데 이번처럼 연락 없이 늦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들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월요일인 10월 17일 오전이 되어도 7명 중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경 김현수의 어머니와 박미영의 아버지가 함께 관악산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16일에 입산 신고를 한 7명의 학생이 아직 하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산속에 있거나 하산 신고를 깜빡하고 내려온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던 김현수가 하산 신고를 깜빡할 리는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7명의 가족들이 모두 관악산 관리사무소에 모였습니다. 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수색을 시작했지만 관악산의 험준한 지형과 넓은 면적으로 인해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전날 오후에 끼었던 짙은 안개로 인해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길을 잃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오후 5시경 수색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한 명이 관악산 중턱의 한 바위 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 가방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카메라 가방 안에는 필름 여러 롤과 카메라 렌즈, 그리고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사진, 촬영 계획과 각종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필체를 확인한 결과 실종된 학생 중 한 명인 이정호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카메라 본체는 가방 안에 없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왜 카메라 가방만 따로 이곳에 있었을까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놓고 간 것일까요?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서 떨어뜨린 것일까요? 저녁 7시경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서울관악경찰서에 집단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 50여 명과 의용소방대원 30명, 관악구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여 총 200여 명이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수색견 5마리도 투입되어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악산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카메라 가방이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첫날 수색에서는 카메라 가방 외에는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 둘째 날인 10월 19일 수색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관악산뿐만 아니라
인근의 삼성산과 우면산까지 수색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혹시 그들이 계획을 바꾸어 다른 산으로 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이날 수색에서는 헬기 2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공중 수색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깊은 계곡이나 절벽 지역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색 셋째 날인 10월 20일,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관악산 북쪽 사면의 한 계곡에서 등산화 한 짝이 발견된 것입니다. 등산화는 상당히 새 것으로 보였고 크기로 볼 때 성인 남성용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확인한 결과 김현수가 신고간 등산화와 동일한 브랜드와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더 정밀한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등산화가 발견된 계곡을 중심으로 반경 2km 지역을 집중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계곡은 평소 등산객들이 잘 가지 않는 험준한 지역이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흘간의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계속되던 10월 23일, 수색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관악산 정상 근처의 한 바위 틈에서 카메라 필름통 여러 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필름통들은 모두 사용된 것들이었고 일부는 현상을 위해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필름통에는 10월 16일 관악산 촬영분이라고 한글로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필체를 확인한 결과 박미영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필름통들은 즉시 경찰 수사본부로 옮겨져 현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필름 현상 결과는 수사진에게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필름에는 10월 16일 오전부터 오후 초반까지의 촬영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악산 등산로를 오르는 7명의 모습, 중턱에서 휴식을 취하는 장면, 정상 근처에서 촬영 준비를 하는 모습까지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장의 사진에서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안개가 끼기 시작한 오후 2시경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에서 7명 중 몇 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진에서는 김현수와 박미영, 그리고 이정호만이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고 나머지 4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들 3명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사진들에서는 모두 밝고 즐거운 표정이었지만 마지막 사진의 그들은 어딘지 모르게 긴장하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수는 뭔가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카메라 렌즈가 향한 방향과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이정우는 일어서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이 촬영된 시각은 필름의 타임 스탬프로 볼 때 오후 2시 15분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필름은 모두 공백이었습니다. 필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진은 사건 발생 시각을 오후 2시 15분 이후로 좁혔습니다. 마지막 사진에 나타난 3명의 표정과 자세를 분석한 결과 그들이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이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왜 마지막 사진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먼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난 후였을까요?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의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말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했고 관악산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계속하기에는 기상 조건이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11월 5일 경찰은 공식적으로 대규모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등산 사고보다는
다른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7명이 동시에 사고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설사 낙상이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7명 모두가 동시에 당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된 유품들의 위치가 서로 너무 떨어져 있다는 점도 의문이었습니다. 카메라 가방은 중턱에서, 등산화는 북쪽 계곡에서, 필름통은 정상 근처에서 각각 발견되었는데 이들 지점 사이의 거리는 수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인 등산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사진에 담긴 3명의 표정과 자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사진 분석 전문가는 그들의 표정에서 공포나 불안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1월 10일, 수사진은 사건 당일인 10월 16일, 관악산 일대에서 목격된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에 대한 제보를 공개 수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증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증언은 관악산 입구 주차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10월 16일 오전 9시경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차에는 3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등산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이상한 것은 그들이 등산을 하러 온 것 같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증언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둘러본 후 등산로 입구 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한 30분 정도 주차장에 머물러 있다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등산 장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또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관악산 중턱에서 약수를 뜨고 있던 60대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오후 1시경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여러 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등산객들이 장난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다투는 소리 같았어요. 할머니는 당시 안개가 짙어서 정확히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난 방향은 정상 쪽이었고 소리는 10분 정도 지속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을 종합한 수사진은 사건 당일 관악산에 실종된 학생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온 2 남성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량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는 목격자는 없었고 차량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수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실종된 학생들의 평소 활동과 인간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었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사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종된 학생 중 한 명인 이정호가 최근 들어 학생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1983년으로 전두환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정호는 사회학과 학생으로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몇 차례 학내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진을 통해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담은 사진들을 찍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정호는 최근 들어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피해 의식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호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뒤를 돌아보는 일이 많아졌고 전화 통화할 때도 조심스러워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수사진은 이정호가 정치적인 이유로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6명의 학생들은 정치 활동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들까지 함께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984년 1월
수사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접수된 것입니다. 관악산 근처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가 뒤늦게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1983년 10월 16일 저녁 7시경에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검은색 승용차를 봤어요. 차량 번호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서울 나 번호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점은 차 안에 사람이 실내에 8명 정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는 당시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학생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혹시나 해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수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종된 7명의 학생들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증언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진은 당시 관악산 일대의 모든 검은색 승용차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 검은색 승용차는 매우 흔했고 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차량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1984년 3월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악산에서 등산을 하던 한 시민이 바위 틈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첩은 비에 젖어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지만 몇 페이지는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수첩의 소유자는 실종된 학생 중 한 명인 최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첩에는 그녀의 개인적인 일기와 함께 사진, 촬영에 관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10월 15일자 일기였습니다. 내일 관악산 촬영이 정말 기대된다. 하지만 정우 오빠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걱정이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준다. 내일 촬영할 때는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일기를 통해 이정우의 불안감이 다른 동아리 회원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10월 16일 날짜로 급하게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서 정확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과학수사팀에 의뢰하여 번진 글씨를 복원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몇 개의 단어만 어렴풋이 식별할 수 있었는데 위험, 도망, 도와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메모가 사건 당일 최은지가 급박한 상황에서 쓴 것이라면 그들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모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없는 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984년 여름,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용의자가 부상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당시 관악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42세 남성 박철수였습니다. 박철수는 서울 관악구에서 혼자 살면서 건설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관악산에서 야생동물 사냥을 불법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미 몇 차례 산림청과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10월 16일 당일에도 관악산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박철수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오후 1시경에 관악산 북쪽 계곡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로 보이는 젊은 애들이 떠들면서 올라와서 짜증이 났어요. 사냥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박철수는 처음에는 학생들과 말다툼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냥에 방해가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여기가 누구 땅이냐고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언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철수의 진술에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그가 말하는 다툼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처음에 오후 1시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후 2시경이라고 바꿔 말했습니다. 이는 할머니가 증언한 다툼 소리의 시간인 오후 1시경과 일치했는데 박철수가 왜 시간을 바꿔서 진술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박철수가 소지하고 있던 사냥 도구들이었습니다. 경찰이 박철수의 집을 수색한 결과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사냥용 칼 3자루, 올가미, 덫 여러 개, 그리고 사제 석궁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사냥용 칼 중 하나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가 혈흔은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박철수는 이에 대해 며칠 전에 사냥하다가 내가 다쳐서 묻은 피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몸에는 최근 상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박철수의 과거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1978년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1981년에는 이웃과의 다툼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1978년 사건에서 박철수가 사용한 흉기가 사냥용 칼이었다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박철수의 알리바이에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오후 3시경에 집으로 돌아가서 TV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철수의 집에서 TV 소리가 들린 것은 저녁 7시 이후였습니다. 평소에도 박철수가 TV를 크게 틀어놓는 편인데 그날 오후에는 조용했어요. 저녁 때부터 갑자기 TV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이웃 주민의 이런 증언은 박철수의 알리바이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결정적 증거는 박철수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작업복을 압수수색 영장으로 가져와 감정한 결과 실종된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있던 스웨터와 같은 재질의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관은 동일한 재질의 섬유가 우연히 묻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한 수사진은 박철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984년 8월 10일 박철수는 집단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당시 박철수는 크게 흥분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학생들과 말다툼만 했을 뿐이에요. 해코지한 적 없어요. 이건 억울해요. 구속 후 본격적인 조사에서 박철수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과 10분 정도 실랑이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30분 정도 언쟁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숫자에 대해서도 5에 6명 정도라고 했다가 정확히 7명이었다고 바꿔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박철수가 실종된 학생들의 특징을 너무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중에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여학생 중 하나는 머리를 묶고 있었고 빨간색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이는 김연수와 박미영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단순히 멀리서 봤다면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사진은 박철수가 학생들과 상당히 근거리에서 오랜 시간 접촉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속 3주차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철수의 집 창고에서 카메라 부품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녹슨 카메라 렌즈와 필름 뚜껑, 그리고 카메라 스트랩 조각들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몇 년 전에 중고품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부품들의 모델이 실종된 학생들이 사용하던 카메라와 동일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 스트랩에서는 SNU-ALIENS라는 글씨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는 서울 S 사진동아리 렌즈의 명칭과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박철수에 대한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사는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박철수가 선임한 변호사가 모든 증거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첫째, 칼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는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는 DNA 감정 기술이 없어서 혈액형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박철수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 구체적인 신원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섬유 조각에 대해서는 같은 재질의 옷을 입는 사람이 수천 명은 될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스웨터는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였고 같은 제품을 입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셋째, 카메라 부품들에 대해서는 중고품으로 구매한 것이고 서울 S대 사진동아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LNS 글씨도 너무 희미해서 정확한 판독이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넷째, 목격자 증언들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증언들이 과연 정확할 수 있겠는가라며 기억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다섯째, 박철수의 진술 변경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압적 조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혼란스러워한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이런 반박들은 법적으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철수가 학생들을 해했다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었다는 다툼 소리도 구체적으로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시신이나 명확한 사망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이나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가면서 검찰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황 증거는 충분했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박철수의 변호사가 제기한 반박들을 모두 반박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1984년 10월 8일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 검찰은 결국 박철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인정되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불기소 사유였습니다. 박철수는 2개월간의 구속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당시 박철수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죄다. 학생들과 말다툼은 했지만 해를 끼친 적은 없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수사진은 여전히 박철수를 최대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박철수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박철수의 석방으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마저도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당시 정보기관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앞서 목격된 검은색 승용차와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부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정호의 학생운동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6일 당일 관악산 근처에서 활동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정호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리적인 접촉이나 강제 연행 같은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측에서는 오히려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상 그들의 주장을 검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1983년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철권 통치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일반 경찰이 함부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수사팀장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기관에서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어요.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우리로서는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팀에는 상부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사진들은 정보기관의 개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었지만 정치적 현실의 벽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가 제시한 알리바이는 다른 정보요원들의 증언에 의존한 것이었는데 이들의 증언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는 우리와 함께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증언이었는데 구체적인 장소나 임무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일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그의 검은색 승용차가 사건 당일 오전에만 관악산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대에 대한 행적은 여전히 불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수사진의 한 형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명백히 수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윗선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왔고 결국 다른 용의자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가장 유력할 수 있었던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관악산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던 50대 남성 최병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관악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관악산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던 최병호는 산 곳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두고 떠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그의 모습을 목격한 등산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병호는 상당히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다녔어요. 가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나무나 바위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봤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을 보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등산을 자주 다니던 한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최병호가 여학생들을 보면 갑자기 흥분해서 따라다니려고 했어요. 물론 실제로 해를 가한 적은 없었지만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서 피해 다녔죠. 또 다른 목격자는 최병호의 기괴한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관악산에서 밤에 캠핑을 하는데 최병호가 나타나서 우리 텐트 주위를 계속 맴돌았어요. 밤새 뭔가 중얼거리면서요. 너무 무서워서 새벽에 짐을 싸서 내려왔어요. 이런 목격담들 때문에 최병호는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최병호를 찾았을 때 그는 관악산 북쪽 계곡의 한 바위 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병호의 정신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학생들이요. 언제 본 거죠? 어제, 작년? 잘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없었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때로는 이미 죽은 전쟁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상사, 저기 온다고. 빨리 숨어야 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어딘가로 달려가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사진은 최병호의 정신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진단 결과 최병호는 중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조현병 증상을 동시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소견을 밝혔습니다. 환자는 현실 인식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고 기억도 단편적이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진은 최병호에 대한 조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7명의 학생을 동시에 제압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병호의 신체 조건을 살펴본 결과 키 175cm에 몸무게 60kg 정도로 왜소한 편이었습니다. 나이도 50대 중반으로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물리적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병호가 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지형을 잘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진의 한 형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병호 혼자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만약 산에서 학생들이 길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면 모를 일이죠. 또한 최병호가 다른 사람과 함께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최병호와 함께 행동했을 만한 인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문제점은 최병호의 기억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0월 16일에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10월 16일이 언제죠? 추석이었나요? 이런 식으로 날짜 개념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계절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명료한 순간이 있어서 구체적인 기억을 말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화가 났어요.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죠. 이런 증언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10월 16일의 일인지 아니면 다른 날의 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병호에 대한 수사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로는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고 물리적 능력도 7명의 학생을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수사진의 결론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닐 수 있지만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3명의 용의자 모두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특히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철수조차도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석방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사건 해결에 대한 희망은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1984년 말 수사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김연수의 어머니는 매주 관악산을 찾아가 아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산에서 다쳤을 수도 있고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박미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경찰 수사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1985년이 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관악산에서 야영을 하던 한 등산객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관악산 깊은 계곡에 사람이 살 만한 동굴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생활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경찰과 실종자 가족들이 함께 그 동굴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동굴 안에는 정말로 사람이 생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음식 찌꺼기, 그리고 간이 침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나뭇가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동굴 벽면에는 누군가 새긴 것으로 보이는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은 너무 흐려서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동굴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이곳에서 생활한 사람은 실종된 학생들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80년대에는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발견된 물건들의 연대 측정 결과 훨씬 이전부터 누군가 이 동굴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희망도 좌절되었습니다. 1986년 사건 발생 3년째를 맞으면서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의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 발표에 실종자 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경찰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분류되었고 정식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새로운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중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고, 일부는 포기하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과거에 발견되었던 유품들을 다시 분석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던 증거물들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마추어 탐정들이 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분석과 추론들이 제시되었지만 역시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악산 개발 공사 중에 땅을 파던 중 오래된 물건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1980년대의 것으로 보이는 카메라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조사에 나섰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발견된 카메라 부품들이 실종된 학생들의 것인지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에는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사 자료들과 새로운 증언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의 인터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단순한 등산 사고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특히 정보기관과 관련된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깊이 조사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다시 한번 제보가 쇄도했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의 제보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당시 관악산 근처에서 살았던 한 주민이 40년 만에 입을 연 것입니다. 1983년 10월 그날 밤에 이상한 것을 봤어요.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트럭 한 대를 봤는데 뒷짐칸에 뭔가 큰 것들이 실려 있었어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제보 역시 40년이 지난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실종된 7명의 학생들은 아직도 찾지 못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생존해 있다면 60대가 된 그들의 가족들 중 일부는 여전히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의 어머니는 90세가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만 알고 싶어요.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어요. 그냥 진실이 뭔지만 알고 싶어요. 박미영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박미영의 동생은 누나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누나가 사라진 날부터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어요. 누나를 찾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수사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사에서 놓쳤을 수 있는 패턴이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이미 사라졌거나 훼손되었고 중요한 증인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16일이 되면 관악산에는 실종자들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서울 S대학교 사진동아리 후배들과 시민들이 모여 그들을 기억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 초기 수사의 중요성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만 미해결 사건들이 재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발전의 가능성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분석들이 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지고 있어 오래된 사건들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가족들의 의지가 있기에 이 사건은 완전히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1983년 서울 S대 사진동아리 렌즈 집단 실종 사건은 이렇게 4가지 주요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평범한 대학생들의 촬영 나들이가 예기치 못한 실종 사건으로 변한 미스터리입니다. 둘째, 발견된 유품들과 마지막 사진이 보여주는 의문스러운 상황들입니다. 셋째, 3명의 용의자가 부상했지만 모두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미궁에 빠진 점입니다. 넷째,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가족들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등산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더 복잡한 사건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미해결 사건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등장인물과 상황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물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힙니다.